여러분, 아침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평범한 생선 한 점이 사실은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42년 동안 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바로 그 익숙한 음식이 인생의 건강 곡선을 바꾸는 순간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들 만큼 몸이 무너져 버린 뒤에야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생 먹던 생선이었어요. 문제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간이 독소를 걸러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면역이 미세한 균들을 이겨냈죠. 그러나 65세를 넘어서면 그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잘못된 생선 선택입니다.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선이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지 그 차이가 바로 생명을 지키거나 병을 키우는 갈림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하고 걸음이 자꾸 흔들리는 정도였죠.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미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심장은 늘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던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선이 자라온 환경입니다. 바다의 오염, 양식장에서 쓰인 항생제, 저장 과정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조용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 하나하나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속 해독 속도가 느려져 아주 작은 독소도 쌓여서 병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피로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생선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늘 건강관리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일주일 3번 이상은 참치를 먹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혈관에 좋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걷는 게 힘들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의 6배, 신경계가 이미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치는 바다의 먹이사슬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속에 계속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은 평균 0.521옴이라 고령자의 해독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은은 신장과 뇌에 축적되어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심하면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게다가 보관이 나쁘면 히스타민이 생겨 알레르기나 쇼크를 부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믿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안에는 환경 호르몬 BPA가 포함되어 있고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에는 치명적입니다. 박정희 씨는 참치를 끊고 6개월 만에 기억력과 걸음걸이를 되찾았습니다. 좋은 음식이라 믿었던 것이 독이었던 거죠. 두 번째 위험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보신 음식으로 많이 드시죠? 그러나 이들은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의 숙주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되면
간 손상이나 담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과 호수는 농약, 폐수로 오염되어 중금속이 많습니다. 한 환자는 가물치탕을 자주 먹다간 수치가 3배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민물에서는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식중독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이 자주 검출됩니다.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15배 높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식이라는 환경입니다. 좁은 수조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투여됩니다. 이 잔류물이 고스란히 고기살에 남죠. 이런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소화장애, 복통을 유발하고 내성균을 키웁니다. 실제로 한 73세 남성은 매주 양식 우럭을 먹다가 다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치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수입산 우럭은 수질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훈제 연어입니다. 고급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금과 발암 물질의 덩어리입니다. 백당 나트륨이 1200mg,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죠. 고령자는 배출 기능이 떨어져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또 색을 유지하려고 넣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냉장 상태로 먹는 특성상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매일 훈제 연어를 먹던 71세 여성은 몇 달 만에 혈압이 180, 19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이 4가지 생선,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는 65세 이후 우리 몸의 해독 면역 시스템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생선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몸에는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지금 냉장고 속 생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숨은 위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볼까요? 피해야 할 생선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반대로 몸을 살리는 생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영수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식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꾼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걸음걸이가 안정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기 많아 속이 느끼하다며 피하지만 사실 고등어는 65세 이후 가장 필요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DHA와 EPA 함량은 연어보다 많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남성은 매주 2-3번 고등어를 구워 드셨는데 5년 동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또래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고등어는 중금속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근감소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 센 불에 태우거나 지나치게 짜게 간을 하면 오히려 해로우니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세요.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럽고 담백한 흰살 생선으로 소화가 잘 되어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특히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셀레늄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삼치는 비린내가 거의 없고 양파나 대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여성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 삼치를 주 3회 먹은 뒤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체력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자주 보던 생선이지만 그 안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조기는 뼈 건강과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을 예방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주 한두 번 조기를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살이 부드럽고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어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76세 남성 환자는 낙상 후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식으로 조기를 꾸준히 드신 덕분에 근육량과 뼈 밀도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흰살 생선으로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타우린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자미에는 간세포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어 지방간이나 약 복용으로 가니 필요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살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 식욕이 떨어진 분들께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생선,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는 노년기 영양의 4대 축이라 할 만합니다. 뇌, 혈관, 뼈, 간, 소화기까지 고루 지켜주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노년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길이를 바꾸는 공간입니다. 생선 한 점의 차이가 10년의 건강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좋은 생선들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 간과 신장이 모두 예민해져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같은 고등어인데 왜 나는 속이 더부룩하죠? 생선을 먹고 나면 가끔 열이 나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조리법이나 보관법에서 작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선을 더 건강하게 먹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회로 먹는 생선, 특히 참치나 민물고기 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가 그대로 체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감염이 훨씬 쉽게 번집니다. 생선을 익힐 때는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두께 2cm 생선이라면 한 면당 5-7분 중불에서 굽는 것이 적당하고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생충과 세균은 완전히 사멸됩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생선 속 독소와 중금속, 기생충의 대부분은 내장과 피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간, 아가미, 복부의 검은 막에는 농축된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로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으로 복강 안쪽을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잔류 독소가 훨씬 줄어듭니다. 손질한 뒤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피와 불순물이 빠져나와 더 안전해집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세요. 국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산 중에는 항생제, 호르몬 사용 기준이 느슨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남미산은 수질 관리가 불안정해 위험합니다.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냉장 상태가 불분명한 길거리 좌판보다는 믿을 수 있는 대형마트나 수산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 냉동 생선을 살 때는 포장재를 꼭 살펴보세요. 포장 안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생선을 보관할 때는 냉장보다 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상태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부패가 시작되지만 냉동은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오래 냉동된 생선은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즉시 냉장 보관하고 다음 날 드실 때는 반드시 재가열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생선은 독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윤모 어르신은 냉동 관리가 안 된 참치를 자주 드시다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완전 익히기, 내장 제거, 냉동 보관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 뒤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익혀 먹고 깨끗이 손질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고르는 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선 한 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젊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독 기능이 느려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제때 걸러내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여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며 넘어가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잠이 얕고 자주 깨는 느낌, 밥맛이 줄었는데도 몸이 붓는다거나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40대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70대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은, 나트륨, 기생충, 항생제 잔류물 같은 성분은 간과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중독 사망률은 2030대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역시 생선에 포함된 중금속이 노인층의 심장병, 신장질환,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저는 70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지만 피 검사 결과 혈중 수은 수치가 기준치의 4배를 넘었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훈제 연어 한 접시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몸은 소리 없는 변화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잘 돌봐주면 반드시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자면 3개월 만에도 혈압과 간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할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음식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남은 20년은 훨씬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병드는 노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생선 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선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가 그 자체로 최고의 예방의학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에 참치캔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민물고기 매운탕이 떠오르시나요? 잠시만 멈추세요.
대신 고등어 한 토막, 조기 한 마리를 구워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압을 바꾸고 모레의 기억력을 지켜줄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은 환자들이 스스로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요. 그 평소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늘 먹던 참치캔, 늘 먹던 훈제 연어, 늘 먹던 매운탕. 그 익숙함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었죠.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넣어주면 금세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몇 해 전 73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손발이 붓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 간 효소 수치 상승. 그의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참치캔, 점심에는 매운탕, 저녁엔 훈제 연어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단 3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모든 생선은 익혀서 드세요. 둘째,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셋째, 내장과 피를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그의 신장 수치는 절반 이상 회복되었고 얼굴빛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생선 하나, 조리법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생선을 구울 때 단 10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 10초가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지키며 기억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냉장고 속에 참치캔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 고등어를 넣어보세요. 냉동실에 훈제 연어가 있나요? 그 자리에 조기를 담아보세요. 작은 교체 하나가 건강한 100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그 기적을 봅니다. 식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은 약을 줄이고 다시 걷고 다시 웃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식탁 위에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 믿음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 끼가 내일의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내시경 한 번 했을 뿐인데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다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도와온 설계사로 그동안 3만 건이 넘는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엔 정말 억울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몰라서 놓쳐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험금이에요. 실손 조금 받았지 큰 돈은 못 받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보험은 아픈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제도라는 걸요.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설계사들조차 검진과 치료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67세의 박성준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셨죠. 위내시경을 받고 별다른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진료 기록 한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복부 불평암. 딱 그 한 줄이 보험사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는요,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 그리고 2년 전 대장 내시경 기록까지 확인해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의 확인으로 돌아왔죠. 그날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씨, 이거 진짜 감사해요. 그냥 검진인 줄 알고 평생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보험금은 병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아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건 단순 검진이 아니라 치료 행위입니다. 즉,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만약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건 진단비 혹은 수술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줄, 이 한 장의 서류가 보험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는 늘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단어를 내 대신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의사가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조직검사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보험은 결국 누가 먼저 물어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부터 그 숨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단어 하나와 종이 한 장의 진짜 가치를요.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보험을 오래 들었는데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금의 문은 단 2개의 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증상이 있었는가, 둘째는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보험금 청구의 길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라면 무조건 보험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검진이라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증상 때문에 검사한 것이라면 그건 이미 치료 목적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해서 혹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럼 위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했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이미 상복부 불평암이라는 증상이 진료 기록에 남게 되고 그 한 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72세 기하자 할머니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셨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옵니다 라며 돌려보냈죠. 하지만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복부 불평암이라는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워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몇 년 전 대장 내시경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해보니 2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도 용종을 제거하셨고 그 기록은 아직 청구 기한인 3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가 있었다면 검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법이죠. 두 번째 관문은 처치 여부입니다. 내시경 중에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 검사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의료 행위입니다. 실손보험뿐 아니라 수술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죠. 보험사에서는 이런 절제나 제거를 내시경적 절제술로 분류하기 때문에 수술비 항목이 있는 보험이라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명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만 돌려받으셨지만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그 용종이 선종 액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 용종이 아니라 수술로 인정받는 유형이었죠. 결국 어르신은 병원비 외에도 30만 원의 수술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었는가? 처치가 있었는가? 이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건강검진이라도 충분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병원은 진료를 담당할 뿐 보험금 청구는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은 복잡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종이 한 장이 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저 종이 한 장, 그 속에 적힌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의 절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보험사에 진단서만 제출하셨습니다. 결과는 고작 9만 원. 이게 다인가요? 하셨죠. 하지만 제가 다시 서류를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문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요약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는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한 세포 수준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진단서보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영호 어르신의 결과지를 다시 병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단어가 적혀 있었죠. 고등급 이형성, 그리고 선종. 이 두 단어가 추가된 순간 그의 보험금은 9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험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즉, 진단서엔 용종 절제술 시행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선종 혹은 이형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신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도 인상 깊었습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9만 원만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지에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 덕분에 추가로 3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진단서는 요약본, 조직검사 결과지는 상세본입니다. 쉽게 말해 진단서는 이런 수술을 했다라는 메모이고 조직검사는 이 세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죠. 보험사는 의사의 말보다 검사의 결과를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큰 문제 없어요. 용종 제거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용어와 코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혹시 서류 속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등급 또는 이형성.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다면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고등급 이형성인가요? 이건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나요? 이 두 질문만 던져도 의사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69세 박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암인가요? 제자리암인가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입니다. 제자리암과 같은 의미예요. 그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겨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그분은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 진단서만으로는 9만 원.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3천만 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병원에 꼭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의 통장에 0이 하나, 아니 2개를 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직검사 결과지가 수술비, 진단비, 실손보험 이 세 가지 항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비만큼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보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도와드린 수천 명의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진짜 보험금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 설계사도 심지어 병원도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구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실손보험금,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형. 둘째, 수술비, 수술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는 항목. 셋째, 진단비, 병명만 맞으면 진료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금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 실손에서 멈춥니다. 11만 2천 원 냈는데 9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사람은 그 다음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2천 원을 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셔서 9만 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다시 살펴봤더니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제자리암 진단비로 인정되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종 절제술은 수술비 항목으로도 인정됩니다. 진단서에 절제, 절거, 제거술 같은 표현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걸 내시경적 수술로 분류합니다. 즉, 수술비로 정해진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셨는데 용종을 제거하신 뒤 단순히 실손만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자 고등급 이형성 문구가 있었고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받은 건 병원비 9만 원인데 보험금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의 크기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단어의 정확성이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런 걸 왜 보험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일은 지급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보험사는 청구가 들어와야 검토합니다. 즉, 묻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말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치료에 집중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환자의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다 제거했으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안심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보험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어떤 단어로 기록했느냐가 보험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 것. 병원에서 그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입니다. 검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병원비 9만 원과 보험금 5천만 원의 차이, 그건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그 서류 속 단어들이 보험사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자리암, 수술비, 실손비로 분류되는지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보험은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가 됩니다. 보험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어의 싸움입니다. 진단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설마 단어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 중엔 단 한 글자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반대로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 서류에 적힌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종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단순 절제술로, 선종이 포함되면 수술로, 고등급 이형성이 들어있으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들어있으면 유사암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어들이 곧 돈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교과서적입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엔 실손으로 9만 원만 받았죠. 하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하자 진단서에 절제술 시행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엔 고등급 이형성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금 2천만 원, 총액은 5,050만 원. 할머니는 이게 꿈이냐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저 병원비 돌려받을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아낸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어에 따라 보험금 항목을 분류하기 때문이죠. 절제술, 제거술, 조직검사, 이형성. 이 네 단어가 보험사의 서버에서 자동 인식되어 보험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의학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보다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간 75세 윤순남 어르신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지만 단순 검진이라 생각해 청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죠. 그땐 몰랐어요. 그냥 검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기록엔 위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에는 선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서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보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하나, 서류 한 장, 단어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해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시경을 언제 받았는지 떠올리세요. 최근 3년 이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때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용종 제거, 조직검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서류를 다시 꺼내보세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 그리고 혹시 빠져 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세요. 이 네 가지 서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통장 숫자를 바꾸는 언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면 그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병원비 받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보험의 진짜 가치는 그 뒤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어들이 실제로 보험사 내부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절차로 승인되어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더 이상 운 좋으면 받는 돈이 아니라 알면 반드시 받는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험금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권리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권리를 몰라서 놓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을 여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님, 이건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목표는 지급이 아니라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알려주면 회사의 손실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그들은 조용히 모른 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74세 김정자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용종이 있어 제거했지만 그냥 건강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와요. 병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셨죠. 3년 뒤 저를 찾아오셨을 땐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위선종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제자리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보험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바로 해보세요. 첫째, 내시경 받은 병원에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서류 속 단어를 확인하세요.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청구하세요. 셋째,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용종 제거했는데 수술비나 진단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항목을 확인해 줄 겁니다.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귀찮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도와드리며 확신한 건 단 하나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고 묻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보험금은 운 좋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확인한 사람의 몫입니다.
병원은 진료를 하고 보험사는 청구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며 낸 보험료,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내시경 한 번으로, 종이 한 장으로, 단어 하나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9만 원이라 생각했던 검사비가 5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바뀌는 기적 말입니다. 이제 그 기적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험은 더 이상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킬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 검사 후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3천만 원, 5천만 원의 희망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바로 확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직접 찾아가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돈, 내가 챙기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또 다른 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 삶의 가치,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